사무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정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깨끗하게 정돈된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업무 보고서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만이 아는 그 파일들의 깊은 곳에는 오래된 진실의 조각들이 숨겨져 있었다. 오늘 그녀는 이 거대한 진성그룹의 신입 이사, 권지혁의 비서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다. 겨우 비서 따위가 뭘 안다고? 몇 시간 전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권지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짙은 남색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짙은 오만함이 그의 눈빛에 서려 있었다. 그의 곁에는 낡은 봉투를 든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는데 권지혁은 그에게 대놓고 경멸을 담아 말했다. 서연은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분노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몫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때 진성그룹의 촉망받는 연구원이었지만 의문의 추락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다. 경찰은 단순한 사고사로 결론 내렸지만 서연은 아버지의 마지막 남긴 메모 한 구절을 잊을 수 없었다. 새로운 이사,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사가 바로 권지혁의 아버지, 권 부회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모든 삶은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권지혁에게 접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계획의 첫 번째 단계였다. 정비서, 왜 거기 서 있어요? 권지혁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서연을 현실로 불러들였다. 그는 집무실 문을 열고 나오며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아래 위로 훑었지만 그 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의무적인 확인일 뿐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사님, 업무 보고서입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중요 안건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서연은 권지혁에게 파일철을 건넸다. 그의 손가락이 닿을 듯 말 듯한 찰나의 순간 잊고 있던 아버지의 손길이 떠올랐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그 손. 그러나 이제 그 손은 차가운 흙 속에 묻혀버렸다. 서연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애썼다. 권지혁은 서류철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다시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그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거대한 진실의 틈바구니에 홀로 놓여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오후 내내 권지혁은 서연에게 끊임없이 시시콜콜한 일들을 지시했다. 커피는 정확히 72도여야 하고 샌드위치는 흰 빵만 사용해야 하며 회의실 예약은 정확히 3분 전에 맞춰야 한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요구들이었다. 그는 마치 그녀를 시험하려는 듯이 굴었다. 서연은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서 찾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꼭두각시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무시할수록 그 안에서 더 단단한 결심을 다져갔다. 저녁 늦게 권지혁은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다. 서연은 그의 지시에 따라 서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진성그룹의 창립 이후 모든 문서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던 그 서류들이 바로 이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서연은 권지혁이 요청한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10년 전의 재무보고서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고와 관련된 회사인 미래기술연구소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미래기술연구소는 진성그룹의 자회사였지만 아버지의 사고 직후 갑작스럽게 폐쇄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들을 훑었다.
보고서들 속에는 미래기술연구소의 자금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가 사고 이후 급격하게 줄어든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는 분명히 무언가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였다. 서연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재빨리 보고서들을 정리해 제자리에 돌려놓고 권지혁에게 필요한 자료를 가져다 주었다. 늦었잖아. 권지혁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서류가 조금 엉켜 있어서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대답에 별다른 반응 없이 다시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가 서류에 집중하는 동안 서연은 그의 뒤편에 서서 그를 관찰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이사 자리에 올랐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그 그림자의 깊이 얽매여 있는 듯했다. 갑자기 권지혁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서연은 그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네, 부회장님. 지금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연은 그녀의 귀를 기울였다. 그 일은 잘 처리했겠지? 증거는 남기지 말고. 권 부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일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일까? 그녀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리했습니다. 권지혁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서류철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짜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권지혁의 태도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부도덕한 일을 처리했거나 혹은 그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통화가 끝난 후 권지혁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책상 위에 던져놓았다. 서연은 그의 모습에서 한때 그녀의 아버지에게 보였던 불안함의 그림자를 보았다. 아버지는 사고 전날 밤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 서연의 가슴 속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권지혁에게 다가갔다. 이사님,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아니, 이제 퇴근해. 권지혁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신경질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은 조용히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단순한 비서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한 번호를 눌렀다. 팀장님, 접선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녀는 어둠이 깔린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원했다. 그 진실 속에서 그녀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녀 자신 또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향한 길 위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인연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아직 알지 못했다. 권지혁이 던져놓은 서류철은 책상 모서리에 불안하게 걸쳐 있었다. 서연은 이미 퇴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 서류들과 권 부회장의 목소리, 그리고 권지혁의 불안한 표정에 묶여 있었다. 밤늦은 시간, 그녀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열고 진성그룹의 과거 공시 자료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숫자와 이름들 사이에서 10년 전 아버지의 사고 전후로 갑작스럽게 사라진
미래기술연구소의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었다. 미래기술연구소 이식 XX년 7월 15일 해체. 자산전액 진숭홀딩스에 편입. 서연은 중얼거리며 화면을 응시했다. 이 회사의 폐쇄는 아버지의 사망사고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미래기술연구소의 과거 이사진 명단에서 몇몇 낯선 이름들을 발견했다. 그 이름들을 구글에 검색해보자. 대부분은 이미 진성그룹을 떠나거나 은퇴한 인물들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은 한때 권 부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던 인물이었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퇴사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서연의 촉은 그 사람이 단순한 퇴사자가 아닐 것이라고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어제보다 더 차분한 모습으로 출근했다. 그녀의 내면은 뜨거운 용암처럼 들끓었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비서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함은 권지혁의 신경질적인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밤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 눈 밑이 퀭했고 그의 표정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정 비서, 오늘 오후 3시에 이천 공장으로 갑니다. 신규 라인 점검 회의가 있어요. 권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하게 말했다. 이천 공장.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었다. 그곳은 아버지의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였다. 서연은 내색하지 않고 일정을 메모했다. 그녀에게 이천 공장은 단순한 출장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다. 오후 서연은 권지혁의 차를 타고 이천으로 향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권지혁은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그의 모습을 거울로 힐끗 보았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오만한 재벌 2세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그의 아버지와는 다른 복잡한 내면의 갈등이 있는 듯했다. 어쩌면 그 또한 거대한 진실의 희생양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공장에 도착하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한 무리의 공장 관계자들과 권 부회장의 최측근인 법무팀 한민준 팀장이었다. 한민준은 권지혁을 보며 싱긋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다. 서연은 그를 보자마자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그의 미소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그 이면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바쁘실 텐데 직접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민준은 권지혁에게 악수를 청했다. 권지혁은 형식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서연은 그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했다. 회의는 신규 라인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서연은 회의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면서 공장 내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공장의 시설은 현대화되었지만 벽면 곳곳에는 여전히 오래된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서연의 시선은 공장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를 향했다. 그 창고는 그녀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던 장소였다. 회의가 끝난 후 권지혁은 공장 관계자들과 함께 신규 라인을 둘러보았다. 서연은 그들을 따라가면서도 낡은 창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한민준이 은밀히 권지혁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이사님, 신규 라인 점검 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한민준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섬뜩한 의미를 읽었다. 그것은 마치 경고이자 동시에 계획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서연의 심장이 급박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말한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권지혁 일행이 신규 라인 점검을 위해 이동하자 서연은 의도적으로 그들과 약간의 거리를 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권지혁의 핸드폰에서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메시지는 발신인이 없는 번호로 계획대로 진행하라. 사고를 위장하고 모든 책임을 그에게 전가해라 라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 메시지는 명백히 권지혁을 노린 것이었다. 한민준이 그들의 일정을 알고 이천 공장으로 온 것도, 그가 권지혁에게 던진 섬뜩한 경고도 모두 이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사실을 권지혁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권지혁은 그녀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겨우 비서 따위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그녀의 눈에 다시 한번 낡은 창고가 들어왔다. 그때 굉음과 함께 신규 라인 근처에서 스파크가 튀기 시작했다. 전력이 차단되고 공장 내부는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다. 서연의 직감이 맞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어둠 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권지혁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던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달려갔다. 권지혁은 혼란 속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 서연은 그를 부축하며 재빨리 공장 밖으로 대피시켰다. 이게 무슨 짓이야? 권지혁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그의 눈은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군가 이사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방금 발생한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단순한 설비 고장이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했다. 그러나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이사님, 이 메시지를 보십시오. 권지혁은 핸드폰 화면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네요, 어떻게 이걸... 이사님, 제 이름은 정서연입니다. 10년 전 이 공장에서 돌아가신 정승호 연구원의 딸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권지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듣고서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아버지가 은밀하게 덮으려 했던 사건, 그리고 그녀의 등장.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네가 여기 온 이유가 그거였어? 복수하려고?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사님도 그 진실의 희생양일지도 모릅니다. 권 부회장님, 그분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권지혁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벌일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그녀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던졌던 겨우 비서 따위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열정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한민준이 현장에 나타나 권지혁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 속에서 싸늘한 계산을 읽었다.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민준은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다. 권지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서연의 말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민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천 공장의 밤은 차갑게 저물고 있었다. 불길 속에서 무너진 신규 라인과 함께 권지혁의 마음속에 쌓아 올렸던 오만함과 불신도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닌 그를 구하려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던진 진실의 조각들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이천 공장에서의 사고는 단순한 설비 고장으로 처리되었지만 권지혁의 마음속에 남긴 파장은 거대했다. 서연이 건넨 증거 파일과 그녀의 고백은 그의 오만함과 불신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밤늦도록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10년 전 아버지의 사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서연이 말했던 미래기술연구소라는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진성그룹의 후계자로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그녀를 대하는 권지혁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정비서, 어제는 미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사과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괜찮습니다. 이사님,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믿을게요. 전부 말해줘요.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들을. 권지혁은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서연은 그에게 지난 10년간의 추적 과정과 미래기술연구소와 권 부회장 사이의 수상한 관계, 그리고 어제 그에게 보냈던 익명의 메시지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권지혁의 얼굴은 점차 굳어갔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한민준 팀장이 그 일에 연관되어 있다고요. 권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한민준은 권 부회장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이었고 권지혁 자신에게도 늘 친절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가 이천 공장에 온 것도 이사님에게 경고했던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핸드폰에 전송된 메시지는 아마도 증거인멸을 위해 그들이 사용했던 연락책일 겁니다. 권지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은 그를 무너뜨리려는 적이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이 거대한 음모의 배후에는 단순히 권력을 탐하는 욕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서연의 아버지, 정승호 연구원의 죽음이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사실 진성그룹의 회장이자 권 부회장의 형인 권태혁의 숨겨진 아들이었다. 회장이 젊은 시절 저지른 실수로 태어난 아들이었기에 권지혁은 늘 권 부회장의 감시 아래에서 자랐다. 그는 권 부회장에게는 조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회장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그래서 권 부회장은 늘 그를 곁에 두고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서연은 권지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오만한 재벌 2세가 아니라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아온 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둘은 이제 단순한 상사와 비서의 관계를 넘어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동지가 되었다. 정 비서, 우리가 먼저 그들의 다음 계획을 알아내야 합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권지혁의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민준 팀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친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사님, 회의록을 정리해 왔습니다. 이천 공장 사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마쳤습니다. 한민준은 서류철을 권지혁에게 건넸다. 서연은 그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냉기를 느꼈다. 그는 권지혁과 서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의 눈은 서연을 향해 찰나의 순간 동안 날카롭게 빛났다. 아, 정 비서님도 아직 계셨군요. 이사님께 업무 보고를 하시나 봅니다. 네, 한 팀장님.
이천 공장 관련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담대함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말에 맞춰 대답했다. 한 팀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사고 당시 증거 자료는 모두 확보했습니까? 권지혁은 한민준을 떠보았다. 한민준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이사님. 모두 회수했습니다.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연은 한민준의 말에서 묘한 자신감을 느꼈다. 더 이상 증거는 남아있지 않다는 말은 그들이 이미 모든 증거를 조작했거나 파기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권지혁은 한민준을 보내고 난 후 서연에게 말했다. 그가 너무 자신만만해요. 분명 다른 증거를 숨기고 있을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숨기려 할수록 진실은 더 드러나는 법이죠. 서연은 10년 전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기록을 다시 한번 뒤져보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사고가 발생했던 그 창고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연구 자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그녀가 입사 전 찾아갔던 한 노인, 과거 아버지와 함께 미래기술연구소에서 일했던 박 노인에게도 일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박 노인은 아버지의 사고 이후 갑작스럽게 퇴사하고 모든 연락을 끊었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권지혁에게 박 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권지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박 노인의 행방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박 노인의 집 주소를 권지혁에게 건넸다. 그곳은 낡은 주택가에 있는 오래된 집이었다. 그날 저녁 권지혁은 서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정비서, 내일 저와 함께 박 노인분을 찾아가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박 노인분의 마음을 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권지혁이 그녀를 동료로서 완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권력의 중심에 있는 그와 함께 다니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을 향한 열망이 더 강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둘은 박 노인의 집으로 향했다. 낡은 주택가 골목길을 따라 걷던 서연은 낯익은 풍경에 마음이 아려왔다. 그곳은 그녀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동네와 비슷했다. 박 노인의 집 대문 앞에는 털이 복슬복슬한 낡은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그 개의 이름은 탄이었다. 탄이는 그들을 보자 짖기 시작했지만 서연이 조용히 손을 내밀자 이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서연은 탄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오랜만이야, 탄이. 잘 지냈구나. 탄이는 서연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녀의 손을 핥았다. 권지혁은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이 동네에서 살았고 탄이는 그때부터 박 노인과 함께 살던 개였다. 탄이는 그녀의 아버지를 잘 따랐었다. 탄이는 그녀의 기억을 잊지 않은 듯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자 박 노인이 문을 열었다. 박 노인은 그들을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권지혁은 자신이 권 부회장의 조카임을 밝히고 서연은 자신이 정승호 연구원의 딸임을 밝혔다. 박 노인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 정 연구원의 딸이라니. 그 아이는 죽었어. 아닙니다, 할아버지. 저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도와주십시오. 서연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그들을 거절했다. 난 아무것도 몰라. 돌아가시오. 더 이상 내게 찾아오지 마시오. 박 노인은 문을 닫아버렸다. 서연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 탄이가 그녀의 다리에 매달려 낑낑거렸다. 탄이는 서연을 박 노인의 집 뒤뜰로 이끌었다. 뒤뜰에는 낡은 창고가 있었고 그 창고 구석에는 흙으로 덮인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탄이는 그 상자 앞에 앉아 짓기 시작했다. 서연은 권지혁과 함께 상자를 파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노트와 USB가 들어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진실의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박노인은 결국 그들이 돌아간 후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품을 지키기 위해 숨어 살았던 것이었다. 이제 진실의 상자가 열리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그 상자 안의 내용물이 그들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박노인의 뒤뜰에서 발견된 상자 안에는 낡은 노트와 USB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서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노트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고 USB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권지혁과 함께 즉시 차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연결했다. 암호가 걸려 있었다. 아무래도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권지혁은 곰곰이 생각했다. 혹시 아버지의 생일이나 당신의 생일 같은 건 아닐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그런 흔한 암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노트를 펼쳐보았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고 그 밑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사랑하는 딸 서연에게 라고 쓰여 있었다. 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노트 속의 내용들을 훑어보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연구 일지였다. 신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진성그룹 내부의 비리, 특히 권 부회장과 한민준 팀장의 과거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진실을 밝혀줄 열쇠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의 이름 안에 있다. 서연은 잠시 멍하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입력해 보았지만 비밀번호는 틀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노트의 모든 페이지를 훑어보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노트 한가운데에 그려진 낡은 개 그림이 들어왔다. 그 그림 옆에는 탄이와 함께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탄이라고 입력했다. 비밀번호가 풀렸다. USB 안에는 10년 전 미래기술연구소에서 진행했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데이터와 권 부회장과 한민준 팀장이 연구 결과를 빼돌리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권 부회장의 지시로 위장된 살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음성 파일과 통화 기록들이었다. 이게 전부 진실이었군요. 권지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가 늘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약한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강인한 전사였다. 이사님, 이걸 가지고 회장님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밝혀야 해요. 정비서, 잠깐만요. 권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당신 혼자 이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우리 둘이 함께 진실을 밝히고 그들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서연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멍해졌다.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 줄은 몰랐다. 그녀는 처음에는 오직 복수만을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의 옆에는 그녀와 함께 진실을 향해 걸어갈 동지가 생긴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상사와 비서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싸워나갈 특별한 인연이 되었다.
그들은 권 회장을 만나기 위해 진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러나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한민준 팀장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친절한 미소가 없었다. 그의 눈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사님, 권 회장님께서는 지금 외부 미팅 중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민준은 그들을 한적한 회의실로 안내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한민준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그는 권지혁을 향해 비웃었다. 이거 보십시오. 제가 경고했지 않습니까? 조심하라고. 이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권 부회장님께서 회장 자리에 오르실 겁니다. 한민준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권지혁은 그의 말에 분노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한민준 팀장,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증거는 이미 모두 확보했습니다. 권지혁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한민준은 그의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었다. 이사님, 무슨 증거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천 공장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언론의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그때 한민준의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는 씩 웃었다. 서연은 그의 표정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이런 권 회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군요.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한민준의 말에 권지혁과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권 회장이 쓰러졌다니. 이 모든 것이 한민준과 권 부회장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권 회장을 제거하고 권지혁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것이다. 한민준, 니오! 권지혁은 분노에 가득 차 한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한민준은 그를 가볍게 밀쳐냈다. 이사님, 진정하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그 모든 증거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한민준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섬뜩한 광기를 느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권지혁을 증오하고 있었다. 그 증오의 근원은 무엇일까? 서연은 그의 과거에도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때 서연은 권지혁의 핸드폰을 꺼내 한민준에게 보여주었다. 그 핸드폰에는 녹음 버튼이 눌려 있었다. 한 팀장님, 방금 하신 말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서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권지혁이 그녀를 보호했다. 한민준 팀장,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은 권 부회장님께도 큰 타격을 줄 겁니다. 권지혁은 차분하게 말했다. 한민준은 분노에 가득 차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는 이 상황이 예상 밖으로 흘러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겨우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이사님, 당신은 이미 함정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이미 당신을 범인으로 몰고 있을 겁니다. 한민준은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지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서연과 권지혁이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권지혁과 서연은 한민준이 나간 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권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위기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의 손은 따뜻하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진성그룹의 권력 싸움은 이제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거대한 음모와 복수의 전쟁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연과 권지혁, 그리고 그들의 진실이 있었다. 권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진성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권지혁 이사가 이천 공장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권 부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형님의 쾌유를 빌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권지혁을 몰아내고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한민주는 권 부회장의 오른팔로서 언론과 협력하여 권지혁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권지혁의 집무실은 며칠째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언론의 공격과 내부에 잠식한 배신자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그런 글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오만한 재벌 2세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 속에서 길을 잃은 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사님,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권지혁에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모두가 나를 의심하고 있고 모든 증거들은 조작되었습니다. 아버지마저도.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이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노트와 USB 파일. 이것은 조작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권 부회장님과 한민준 팀장을 공개적으로 몰아붙여야 합니다. 권지혁은 그녀의 말에 잠시 망설였다. 그의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서연의 눈빛 속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았다. 그녀는 오직 진실만을 원했다. 알겠어요. 당신의 말이 맞아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증거를 공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들은 분명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다. 이사님, 이사회에서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언론에? 권지혁은 놀라서 되물었다. 언론은 지금 그를 공격하고 있었다. 그런 언론의 증거를 공개한다니. 그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네. 그들이 이사님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그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이사님은 지금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바로 이사님께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된 순간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서연의 말에 권지혁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은 그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면서 항상 잃을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것이다. 그들은 즉시 비밀리에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서연은 기자회견에 참석할 기자들을 선별하고 권지혁은 발표할 자료들을 정리했다. 그들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동안 한민주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권지혁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서연은 권지혁에게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건넸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와 어머니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다. 이사님, 이걸 가지고 가세요. 기자회견장에서 이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버지는 이사님 아버지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진은 그 진실을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입니다. 권지혁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 서연의 아버지는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꼈다. 기자회견은 진성그룹 본사 옆에 있는 한 작은 호텔에서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장에는 권 부회장과 한민준이 심어놓은 스파이들이 숨어 있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권지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성그룹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10년 전 이천 공장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고, 그리고 그 사고로 희생된 정승호 연구원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아버지의 노트와 USB에 담긴 증거들을 화면에 띄웠다. 아버지의 연구일지, 권 부회장과 한민준 팀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기록, 그리고 아버지의 사고 당시 권 부회장의 지시가 담긴 음성 파일까지.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화면을 보던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권지혁을 비난하기 위해 모였지만 이제 그들의 카메라는 권 부회장과 한민준을 향하고 있었다. 그때 한민준이 심어놓은 스파이 기자가 소리쳤다. 이사님, 그 증거들은 조작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천 공장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사님께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기자는 권지혁의 과거 행동을 담은 조작된 동영상을 화면에 띄우려 했다. 그러나 그때 서연이 그의 앞에 나서서 말했다. 기자님, 잠시만요. 이사님께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는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이 파일은 그 모든 조작의 증거입니다. 서연은 자신의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핸드폰 화면에는 한민준이 권지혁을 몰아내기 위해 언론과 모의했다는 증거, 그리고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통화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파일을 회의장 스크린에 띄웠다. 한민준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내가 이천 공장 사고를 계획했고 권 회장을 쓰러뜨린 것도 나다. 권지혁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것은 한민준이 권 부회장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였다.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한민준을 향해 돌렸다. 이 모든 것이 한민준과 권 부회장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권지혁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여인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신뢰와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것이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다. 언론은 권지혁을 영웅으로, 권 부회장과 한민준을 악인으로 몰아붙였다. 한민준은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마지막으로 섬뜩한 눈빛을 던졌지만 서연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겨우 비서 따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강인한 여인이었다. 권지혁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안전했다. 그녀는 그의 품속에서 모든 긴장감을 내려놓았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였다. 그들의 사랑은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따뜻한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기자회견은 진성그룹의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권 부회장은 모든 것을 부인하며 권지혁을 정신병자로 몰아갔지만 서연이 공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한민준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중에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진실을 왜곡하려 했지만 그의 녹음된 목소리는 그를 향한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권 부회장은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권 부회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진성그룹의 회장, 권 회장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것을 이용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권지혁을 이사 자리에서 해임하려 했다. 서연은 권 부회장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권 회장의 주치의와 접촉하여 그의 진료 기록을 확보했고 그 기록에는 권 회장이 앓고 있는 병이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라 권 부회장이 몰래 투여한 독극물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다. 이게 사실이었군요.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짓을. 권지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를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에 큰 절망감을 느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이사님, 권 회장님은 이사님의 친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권 부회장님은 이사님을 자신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권지혁은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하고 나약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위해 싸우는 용감한 사람이 되었다. 이사회 당일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권 부회장은 권지혁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권지혁 이사, 당신은 지금 이 진성그룹을 파멸로 몰고 있습니다. 당신의 허황된 주장은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권 부회장의 말에 이사들은 술렁였다. 그때 권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권 부회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권 부회장님의 모든 비리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권지혁은 스크린에 낡은 사진 한 장을 띄웠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권 부회장과 한민준, 그리고 서연의 아버지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은 10년 전 미래기술연구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들은 한때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권 부회장님과 한민준 팀장은 신기술 개발의 성공을 질투하고 그 기술을 빼돌려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권지혁의 말에 이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권 부회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혁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미쳤어? 아니요,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모든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권 부회장님께서는 권 회장님께 독극물을 투여했습니다. 권 회장님의 진료 기록에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지혁은 서연이 확보한 진료 기록을 스크린에 띄웠다. 이사회는 더 이상 권 부회장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권지혁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권 부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차 권지혁에게 달려들었다. 지혁아, 너도 내 아들이야. 네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권 부회장은 권지혁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권지혁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저는 권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권 부회장님의 아들이 저지른 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힐 겁니다. 이것이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효도입니다. 그때 한민준이 심어놓은 스파이 한 명이 권지혁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권지혁을 칼로 찌르려 했다. 서연은 권지혁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앞에 서서 그를 막아섰다. 정비세요. 권지혁은 소리쳤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권 부회장은 이 혼란을 틈타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그때 박 노인이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권 부회장,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박 노인은 권 부회장을 향해 외쳤다. 권 부회장은 그를 보자마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박 노인을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박 노인, 내가 어떻게 여기에?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봉투 안에 10년 전 당신이 정 연구원을 살해하라고 지시했던 녹음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박 노인은 봉투를 권지혁에게 건넸다. 권지혁은 봉투를 열어 녹음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권 부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정 연구원을 없애버려. 그가 가진 모든 증거들을 없애버려. 그것은 권 부회장이 한민준에게 내렸던 마지막 지시였다. 이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권 부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어 나갔다. 한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서연은 권지혁의 품속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권지혁의 눈빛 속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싸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따뜻하고 강인한, 그리고 진실을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 정비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사님.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끝났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진성그룹은 권지혁의 손에 의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오명을 씻고 진실을 밝히며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위해 싸우는 용감한 사람이었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서연이 있었다. 한민준과 권 부회장의 체포는 진성그룹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그들은 횡령, 배임,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되었고 진성그룹의 모든 비리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다. 권지혁은 임시회장으로서 진성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였다. 이사님, 오늘 오후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그리고 재무팀에서 제출한 10년간의 비자금 조성 내역입니다. 서연은 권지혁의 집무실에 들어와 서류를 건넸다. 권지혁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서연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이사님, 이것은 저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미소 속에는 진실을 찾고 아버지를 추모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희망이 가득했다. 진성그룹의 모든 비리가 밝혀지고 권 부회장과 한민준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권지혁은 회장이 되어 진성그룹을 개혁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진성그룹은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서서히 과거의 오명을 씻고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사님, 오늘은 아버지 기일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권지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권지혁은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함께 가겠습니다. 둘은 서연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다. 납골당에는 서연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권지혁은 서연의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어머니,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고통받으셨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혁 씨, 당신은 이제 내 아들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 남편은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권지혁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가족은 이제 다시 한번 완전해졌다. 납골당을 나와 둘은 한적한 공원을 걸었다. 탄이는 그들의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신나게 뛰어다녔다. 탄이는 이제 권지혁의 반려견이 되어 그들의 사랑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다. 탄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네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탄이 덕분이 아니라 당신 덕분이에요. 서연 씨, 당신이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권지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서연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권지혁은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짝이는 반지는 그들의 사랑을 영원히 약속하는 듯했다. 결혼 후 서연은 권지혁과 함께 진성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그녀의 아버지처럼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돕고 사회의 불의에 맞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권지혁은 재단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진성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빛났다.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사랑에 감동했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했다. 몇 년 후 권지혁과 서연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은 예쁜 딸을 낳았고 딸의 이름은 서아라고 지었다. 서아는 서연의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고 권지혁을 닮아 용감했다. 그들은 서아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진실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빠,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서아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권지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래, 우리 딸은 할아버지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권지혁과 서연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들은 사랑과 희망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복수와 응징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그 용기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사랑과 치유의 이야기였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그들의 집 마당에는 탄이가 뛰어놀고 서아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